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포토저널리즘의 역사와 윤리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포토저널리즘을 공부하면서 과연 그 포토저널리즘은 언제부터 사진의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포토저널리즘을 실천하는 포토저널리스트들은 어떠한 윤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뤄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그 문제와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하려 합니다. 저와 함께 하는 공부는 주로 그 세계적인 포토저널리즘의 역사와 윤리에 대해서 하실 거고요.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국 사진사를 약 30년간 연구해 오신 전 한국사진사연구소 최인진 소장님을 모시고 한국적인 포토저널리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화면을 통해 어떤 강의를 진행할 것인가 알아보시죠. 지난 시간에는 멀티포토와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사진의 예 14강에서는 세계신문 사진의 역사와 함께 포토저널리즘이 태동하게 된 계기와 진화 과정을 알아보고 초기에 활동한 유명한 포토저널리스트들과 그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신문 사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775년 북미의 신문사들이 뉴스 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케치나 파나스를 이용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진은 미술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8세기 후반에 북미의 사진사들이 파나를 이용해서 또 스케치를 이용해서 사진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후에 1850년대에 넘어가서 이미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사진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인쇄기술의 그 제한으로 인해서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진을 바탕으로 그려진 스케치나 파나로 게재되었습니다. 그 후 1977년 미국 최초로 일러스트레이션을 도입한 일간신문 더 그래픽, 데일리 그래픽에서요, 일면 전체에 7개의 화제 사진을 게재하였는데요. 이 사진들은 뉴스 현장에서 촬영된 선으로 그린 스케치입니다. 이번에는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시의 크런트라는 신문에서 첫 신문 사진을 게재한 것인데요. 10년 전에 이미 사진이 게재된 것과 다르게 그 다음에는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약간 그 중간 톤의 사진을 보실 수 있게 되십니다. 이 사진은요, 이미 1880년대,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신 암스테르담시의 크런트에 나온 사진보다 1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처음 뉴욕 데일리 그래픽 특별판에 게재된 최초의 망판 인쇄를 이용해서 윤정기에 인쇄된 사진입니다. 잠시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스케치나 그래픽을 이용했을 때의 사진들은 흑과 백으로 이용해서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하고 중간톤이 없는 사진이었는데요. 1880년대 이 첫 사진으로 시작을 해서 사진의 중간톤이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대 미국에서 망판 인쇄술에 의한 신문사진이 처음 출판되었음에도 윤정기를 전속력으로 가동하면서 망판 인쇄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약 한 10년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때가 바로 1897년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시의 클론트의 사진을 1890년대라고 봤을 때 거의 그 후로도 이제 좀 지난 다음에 그 망판 인쇄가 그 전속력에 의해서 가동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7년부터 1927년 사이에 황새 저널리즘 시대에도 신문과 잡지의 그 사진은 완벽한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중간톤이 적절하게 배치된 그런 사진이 있기보다는 여전히 파나수를 이용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진의 인쇄 과정을 미리 보신다면요. 처음에는 풀톤으로 단지 사진을 검거나 희게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망판 인쇄술이라는 것이 개발되기 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망판 인쇄술이 발명된 후로 하프톤이라는 회색의 중간 음영이 망판 스크린 방식으로 전환돼서 인쇄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판 인쇄술의 발명 전에는 흙과 백의 사진으로만, 흙과 백의 스케치한 것으로만 그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그 망판 인쇄술이 발명된 후에는 중간톤이 나와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 좋은 그 그라데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망판 인쇄란 무엇인가? 망판 인쇄란 포토저널리즘 역사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미지의 흙과 백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회색톤을 재현하는 그 방식으로 잘 배치된 점의 패턴을 가진 스크린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에 하프톤 도트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하프톤 도트가 밑에는 검은 점이 그 촘촘히 나왔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검은 점이 작으면서 이게 촘촘한 것들이 이제 얼기설기 표현되는데요. 그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회색 톤을 보시면 밑에 왼쪽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어요? 왼쪽에 촘촘히 났을 때는 오른쪽에 검은 부분으로 더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도트가 그 얼기설기 나면서 도트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 오른쪽에 점점 엷어지는 회색으로 그 변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것을 우리가 그라데이션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그 도트의 모양을 일정 거리를 유지해서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과 같은 그 연속된 톤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는 신문의 사진들을 보셨을 때 그 신문의 사진들은 왼쪽에 그 도트를 도트에 의해서 도트의 그 어느 정도의 그 밀도가 있는가에 따라서 오른쪽에 회색깔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망판 인쇄는 사실은 미국보다 빠른 캐나다의 잡지 캐나디언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그 잡지인데요. 거기서 뉴스에서 가장 먼저 1871년에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문으로 봤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뉴욕 데일리 그래픽스라는 데서 뉴욕 데일리 그래픽스라는 데서 1880년에 망판 인쇄를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신문들은 이러한 새로운 인쇄 방법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10년이 되어서야 과거에 손으로 그렸던 그 사진을 바탕으로 손으로 그렸던 파나술이라든가 스케치라든가 이러한 방법들이 쓸모없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망판 인쇄 방식을 통해서 신문 일면이나 잡지 표지의 전면의 사진으로 게재가 되거나 또는 사진 기자들 같은 경우 포토저널리스트들은 자신의 그 사진에 크레딧이라는 걸 첨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크레딧이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신문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문 밑에 보면 사진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설명을 우리가 캡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진하고 이렇게 슬래시를 한 다음에 누구누구 기자, 어느 신문 또는 AP, 로이터, AFP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래서 사진 기자의 이름을 넣는 것을 그 크레딧 또는 바이라인이라고 일컫는데요. 그렇게 그 바이라인을 첨가하기 시작했을 때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입니다. 그러면 포토저널리즘이 어떻게 진화하였는가 또 그 진화를 하면서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계기에 따라서인데요.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토저널리즘의 발전 및 진화는 사실 반드시 과학기술의 발전이 동반한다고 보셔도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롤필름이 발명되고 두 번째는 카메라의 소형화 그리고 밝은 렌즈 그 다음에 요즘은 카메라에도 많이 장착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카메라에는 그 조명이 소위 말하는 플래시나 스트로보라고 하는 것들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초기에 196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이 되기 전에는 스피드 그래픽이라는 사실 중형 또는 대형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옆에 지난번에 마그네슘 플래시 해서 옆에 커다랗게 마치
어떤 냄비 뚜껑 같은 걸 엎어놓는 거에 전구 달려있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그 플래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동성도 별로 없었고요. 카메라도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롤필름이나 카메라가 소형화되거나 렌즈나 조명 기구가 도입되면서 포토저널리즘은 아주 성큼 큰 걸음을 내닫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왕판 인쇄와 윤전기가 발전됨으로써 더 나은 사진 그리고 더 빠른 재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통신사가 확장되고요. 전송 기술이 발전된 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이 속성으로 그렇게 몇 초 만에 딱 1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 몇 메가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들 뇌리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전만 하더라도 사진 한 장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필름이 사용됐을 때는 필름을 가지고 스캔을 받아서요. 그 스캔 받은 것을 디지털 이미지화해서 한번 전송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초기의 포토저널리스트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캐롤 사스말이라는 루마니아 사진가인데요. 러시아와 터키 간의 크리미안 전쟁을 촬영한 첫 번째 포토저널리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일러스트레이티드 아메리칸 매거진에서 일한 영국 출생의 지미 헤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스페인과 미국 전쟁을 포함한 5번의 전쟁을 참전하면서 1908년에 최초의 비행 사진을 찍은 사람입니다. 이 사진 속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요. 프란시스 벤자민 존스톤이라는 세계 첫 번째 최초의 여성 포토저널리스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포토저널리스트들이 포토저널리스트들로서 그 역할도 했지만요. 본인들이 또 사진관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프란시스 벤자민 존스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고요. 미국의 각 인종들에게 실시되던 초기의 교육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포토저널리즘과 관련해서 20세기 전후로 많은 사회적인 다큐멘터리스트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포토저널리즘에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포토저널리즘을 논할 수 없는, 역사에서 논할 수 없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크게 네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이콥 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10년대, 20세기에 들어가기 전후로 미국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은 포토저널리스트이면서 다큐멘터리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본인 자신이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일반 취재기자로 언론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무리 이민자들의 허탈함이라든가 이민자들의 삶의 처참함을 글로써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시각 언어로서 나와 같은 이민자들을 어렵게 사는 이민자들의 생활을 보여주면 어떨까? 얼마나 많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효과적인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보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루이스 하인인데요. 루이스 하인은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서 처음으로 법령을 바꾸는데 노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람은 어린이들의 노동 착취, 그러니까 불법이죠. 어린이들, 미성년자들을 노동을 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미성년자들의 노동과 관련한 사진을 찍어서, 노동법을 바꾸도록, 재개정하도록 만든 사진가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어 랭과 워커 에반스인 경우는 미국의 대공황기, 1930년, 40년 대공황기에 미국인들의 처참한 삶을 시각 언어로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진을 두 장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제이콥 리스의 사진이고요. 이탈리안 렉피커가
그 사람의 가정인데 얼마나 그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신다면 이미지 속에서 이 사람의 삶을 금방 느끼실 수 있겠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조명의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적인 발전이 지금과 같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시는데 지금처럼 또렷하게 보지는 못하시겠지만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이 사진을 통해서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에서 1890년에 아프리카라는 그 제목을 단 건데요. 그 흑인이 그 미국에 이민 옴으로써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루이스 하인의 사진인데요. 어린아이가, 그것도 미성년자인 어린아이가 그 캐롤라이나 카튼 밀이라는 곳에서, 카튼 밀이라고 그러면 목화솜에서 실을 뽑아내는 공장이거든요. 그런 공장에서 노동 착취당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미국의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노동법, 미성년자 노동법을 개정할 정도로 굉장히 쇼킹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하고 잠시 나와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을 때 얼마나 그 어려웠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많은 포토저널리스트들이 그 당시 그 직업을 잃고 거리에 나온 우리 국민들 중에 직업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식판을 들고 아마 그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타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거나 또는 돌아앉아서 무료 급식소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는 많은 사진가들이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그 언론에 게재를 했었는데요. 이 사진은 바로 1930년대에 미국에서 대공황을 맞았을 때 미국의 그 제목이 화이트 엔젤 브레드 라인이라는 게 바로 무료 급식소에서 그 무료 급식을 타기 위한 줄이거든요. 그 줄에서 그 한 사람이 뒤를 돌아서 자기 급식 타기 위한 그 캔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주민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앞에서 본 그 제이콥 리스의 사진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특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지역인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은 1930년, 40년 그 당시에 굉장히 황폐한 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그 여러 가지 농사와 관련된 노동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민 온 엄마가 자기가 낳은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한 아이는 안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굶주리고 어렵게 사는 그 이민자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사실은 싼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림을 자신의 그 사진을 추상화로 받는 것보다, 추상화로 그려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는 것이 훨씬 저렴했지만, 그래도 그 중산층 이상이 사진관을 들를 수 있었는데요. 1930년대 워커 에반스는 자신의 그 사진관을 열어서 페니 픽처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제목이 있는데요. 그 아주 싼 값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 당시에 알라바마 이때도 이제 이 사진이 찍혔을 때도 미국의 대공황기였는데요. 알라바마 하면은 저 동부 아래에 있는 곳이죠. 그때 그 기후가 굉장히 나빠서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도 1차 산업이 농업이었거든요. 농업이었는데 기후가 나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농부들에게 그 생활적인 타격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도 그 당시 알라바마 지역에서 찍은 그 농사 짓는 집의 그 여인의 모습인데요.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모습보다는 어렵거나 삶에 찌들거나 그런 그 표정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진 잡지와 그 다음에 사진 잡지와 신문의 화보면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1920년대 신문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 출판 매체에서의 사진 등의 시각물의 비중이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진에 대한 인식과 지위가 변화하기 시작한 징조인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1923년에 지금 우리가 퓰리처상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그 퓰리처상을 제정한 조셉 퓰리처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인 썬데이 월드지에 처음으로 칼라 사진을 출판했고요. 이민자들에게 또한 사진은 그 보편적인 언어와 시각적인 안내자가 됐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위한 그 교육으로서 또는 그 정보 전달로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이콥 리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도로시 랭의 그 어머니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이민자 어머니의 이미지가 혹시 기억나시죠? 그 사진을 봤을 때도 많은 사진가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사진도 찍었고요. 또는 그 시각적인 정보, 그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이미지로, 왜냐하면 그들이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이미지화해서 신문이나 잡지에 화보면을 많이 게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진이 보편적인 언어와 시각적인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잡지에서 일했던 스테판 로란트라는 사람이 로란트와 그의 동료들은 사진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포토 스토리텔링의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그 포토 스토리텔링은 시각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주도하는 시각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주로 전체적인 주제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진 편집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요즘처럼 여러분들이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사실 그 디자인의 배열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포토스토리 지난번에 함께 공부한 것처럼 디지털한 데서는 그 포토스토리나 포토 에세이들이 지면에 나타나기보다는 사실 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배열이, 그러니까 순서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측면보다는 요즘은 사진과 함께 나레이션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그 청각적인 음향 배경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음향의 효과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진 화보 잡지들을 한번 보신다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라이프지가 있고요. 룩, 그 다음에 요즘도 그 출간되는 포춘지가 있고요. 매월 나타나는 출판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운 C나 픽스, 픽처, 스쿱 등이 그 사진 화보 잡지들로 그 당시에 나타난 것들인데요. 이런 사진 화보 잡지들의 영향으로 사진은 황금기에 들어섰는데요. 그때가 바로 1930년대에서 1950년대였습니다. 포토저널리즘을 공부하거나 포토저널리즘에 실천하는 포토저널리스트들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를 포토저널리즘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황금기는 텔레비전이 지배적인 매체로 떠오르면서 시들시들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토저널리즘 황금시대의 포토저널리스트들로는,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앙리 까르띠에-브레송과 유진 스미스, 로버트 카파와 마가렛 버커 화이트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포토저널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사실 후에 여러분들과 에이전시를 이야기할 때 조금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토저널리스트들은 어떤 윤리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자신들의 직업에 임해야 되는가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인간 사회에서든지 사실은 재난과 비극적인 순간이 없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해마다 어디선가 사고가 터지고 매 순간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나 비극적 순간들을 포토저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시각적인 메시지로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진의 피해자들을 괴롭히거나 주변 경찰이나 구조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소형 장비를 사용하고요. 가까이 접근하기보다는 망원렌즈를 통해서 희생자들이나 희생자의 가족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소형 장비를 이용하다는 이야기는요. 포토저널리스트들이 장비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 눈에 굉장히 많이 띄고요. 그러면 사실 카메라 앞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심적이나 심리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촬영 대상이나 독자의 감정을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진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포토저널리스트는 현장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을 모두 촬영해 놓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사진을 선택하거나 또는 데스크들이, 사진 부장들이나 편집인들이 사진을 선택할 때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현장에서 있었던 포토저널리스트들이 가장 설명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 대상들이 감정을 다치지 않고, 또한 독자들의 감정을 다치지 않는. 왜냐하면 독자들이 아침이나 특히 이제 어느 순간 신문을 딱 폈을 때 너무 험하거나 피가 난다든가 사람의 모습이 아주 험하게 다친 모습을 봤을 때는요, 사실 독자들이 감정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의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봤던 내용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국립묘지까지 가서 매장하는 순간까지도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포토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끝까지 배워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제게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포토저널리스트들은 특히 그런 재난이나 비극적인 순간이라든가 특정한 의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의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수출판 후에는 촬영 대상과 연락을 취해봐서 그 사람들이 감정을 다치지 않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 조작의 역사는요, 사실 사진 조작은 사진의 포토저널리즘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포토저널리즘의 초기에 사진 부서는 사실 아트 디렉터라든가 디자이너들로부터 통제를 받으면서 포토저널리즘의 정직성이 무시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작된 사진으로는요, 1860년대 초에 존 칼훈의 몸체에 에이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붙여서, 링컨의 모습은 여러분들도 혹시 상상하신다면 굉장히 왜소하고 깡말랐는데요. 아주 건장한 존 칼훈의 몸체에 링컨의 모습을 붙여서 아주 건장한 링컨의 모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에 디지털 리터칭이 시작되면서 사실 포토샵이나 다른 수정 프로그램들이 능가하게 됐는데요. 그 후 1990년대 이후에 포토저널리즘 분야가 디지털화되면서 그 이미지 조작은 사실 더욱 손쉽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디지털 사진 조작으로 인해서 사실 뉴스 기관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장의 사진이 있죠. 이 세 장의 사진은 위에 두 장의 사진을 보시고요. 밑에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사진은 위에 두 장의 사진을 합성해서 맨 아래 사진으로 나온 건데요. 브라이언 월스키는 사실 맨 아래의 사진으로 언론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의 극적인 장면들을 따서 더더욱이 극적으로 만든 사진이 있죠. 사실 이 브라이언 월스키는 이 사진이 게재되고 난 다음에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집트의 베이루트 외곽 건물이 이스라엘의 비행 공격을 받은 후에 연기를 뿜어내는 장면인데요. 왼쪽 사진이 원래의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을 조작해서 발표되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포토저널리스트들의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어진 것입니다. 이같이 각 언론사들의 종사하는 포토저널리스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지들을 조작해 왔는데요. 각 언론 관련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디지털 이미지 조작과 관련해서 윤리 강령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MPPA의 경우에는 1991년 이사회에서 디지털 조작에 따른 윤리 강령을 채택해서요. 2004년 채택했고요. 2004년에 들어서는 디지털 조작이 점점 많아지면서 새로운 윤리 강령으로 수정했고요. 한국의 경우에 한국사진기자협회인 KPPA는 1994년 3년 그런 디지털 관련 윤리 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디지털 조작 외에 윤리적인 문제도 다양하게 많은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사진의 연출을 한다든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데 이 사실의 왜곡은 이미지에 대한 잘못된 캡션 설명으로 인해서 현실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으로는 걸러지지 않은 사건 및 사고의 처참한 현장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면 9.11 테러와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현장에서 얼마나 피해자들이 처참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보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사진 이미지가 꼭 필요함에도 이미지 없이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 사실 이러한 것도 윤리적인 문제라고 다뤄질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토저널리즘은요, 인쇄매체의 한정된 지면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포토저널리스트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요. 사적 장소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신문뿐만이 아니라 블로그를 통한 독자들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특히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감각과 풍부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바일 뉴스페이퍼에 맞는 콘텐츠와 이미지 쓰기에 대해서 꼭 공부해야 하고요. 특히 뉴스 사진보다는 좀 더 계획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분석적 시각으로 작업한 피처 사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포토저널리스트들도 그 방면으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전 한국사진사연구소 소장이셨던 최인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토저널리즘의 역사 및 윤리란 제목으로 세계 신문 사진의 역사와 함께 포토저널리즘이 태동한 계기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초기에 포토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유명한 사진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멀티미디어 시대에 포토저널리스트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가이드라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한국사진사연구소를 설립하시고 오랫동안 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최인지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매일 신문을 포함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는 사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시작으로 한국 매체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신문사진 기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한국사진사연구소 그리고 지금은 한국사진의 역사연구소를 설립하셨는데 한국사진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요? 특별하게 무슨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이분야에 좀 관심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르렀고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이 쌓이고 보니까
한국 사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얘기가 되고 그런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직접 그 필드에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실 때와 그 앉아서 이런 역사를 연구하신 게 어떤 쪽이 더 나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진 작가로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네. 그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한국 사진사 연구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가장 주력하셨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그 당시에는 그 사진의 원점을 찾는 문제에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보냈고 지금까지도 거의 많이 보내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현대 네. 쪽에 현대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현대 쪽에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국 사진사 초기의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각이라는 것은 지금의 호혜화 같은 거죠? 예, 이게 그렇죠. 예. 특별 판각이라서 이제 특별 인쇄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사용된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장기동 씨가 이용량하고 같이 기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뉴스메이커로서 신문에 게재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마 근데 특별히 인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 사진은 지금처럼 하프톤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런 특별 판각 같은 경우에는 석판 인쇄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이 그리스도 신문이 제일 처음에 신문에 했던 것은 역시 동판보다는 이제 석판이었다. 석판, 네. 이 지면을 보면 거의 이제 지금의 화보 형식을 예, 그렇죠. 취한 건데요. 1901년이면은 굉장히 한국에 사진이 들어오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렇게 화보면을 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화보면이 신문에 도입된 거는 언제쯤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것은 사진이 별도의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이제 게재를 한 거고, 실제로는 매일신보라고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했던 1910년 이후에 발행됐던 매일신문에 와서고, 1920년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된 이후에는 이제 동아일보가 주로 이제 화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네. 사진들을 많이 게재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꽤 움직임을 보여주는 초기의 사진으로 꽤 예.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죠? 이 사진부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움직이는 사진을 이제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수 있었던 이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문 사진이 이제는 정적인 사진에서 동적인 사진으로 옮겨가는 시대다. 네. 그러니까 1913년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사진 기자가 트라이포드에다가 카메라를 이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사진을 찍는 그런 시대에 되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이때 카메라는 이미 프레스 카메라가 나온 한참 전에 이야기일 텐데, 이 당시에는 주로 그럼 사진 기자들이 아마 프레스 카메라 초창기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그때 당시 앙고라는 독일제 카메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앙고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로서 프레스 카메라로서는 제1호기죠. 네. 돌아가신 한 3년째인가요? 네. 이제 때 사진인데 저게 이제 일부분은 보도를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연판에서 이제 삭제를 한 거죠. 네. 1920년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화보가 192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1920년대 후반부에 이렇게 순종 대상제 사진들을 화보화 시켜서 이렇게 인쇄를 한 것 같네요. 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지금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 기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924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했는데 문치장 씨라고 이분이 사진관에서 앙고 카메라를 손질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 기자 본인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 기자를 사진 찍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초의 기자가 최초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취재 카메라로 사용했던 앙고를 들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네. 좋은 사진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문치장 선생은
그 항공사진으로도 꽤 예, 그렇죠. 초기에 예, 알려져 예. 있던 분이시잖아요. 예,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처음으로 그 항공 촬영하고 그다음에 그 신문을 그 지방에 그 발송하기 위해서 네. 그 구입했던 그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 그 구입 허가장까지 밑에 있네. 1935년 3월 15일자 그 조선일보 지면에 난 저 기사들이거든요. 네. 그 나름대로 그 신문 사진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꽤 그 그렇죠. 의미가 있는 그런 예. 기사였네요.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비둘기에다가 그 글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실려 보내는 것처럼 저기다 이제 글자를 실려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찍은 필름을 넣어서 네. 보내서 그 빠른 취재를 그 시도했던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초기 단계로서 이제 전속으로 하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 저게 이제 1930년대 백두산에서 그 찍은 사진을 저기 저 등에 있는 저 통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이제 보내는데 네. 무산까지만 날려 보내고 거기서는 이제 기차편으로 이제 서울까지 보내고 이제 네. 그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네. 저건 이제 전소구를 이제 날려 보내는 그 포즈를 취한 그런 사진들이고요. 네, 취재팀, 그 당시 이제 백두산 탐험대 취재팀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제 발전돼 가지고 이제 전송기 사진 전송기가 이제 그 등장하게 되는데 네. 저건 이제 미국 ATT사라고 그 전화기 회사죠. 최초로 발명한 사진 전송기입니다. 저게 아마 그 부산에서 이 부산일보 기자가 찍었기 때문에 서울까지는 저 사진이 이제 전달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부산일보 기자였지만 그 나름대로는 이제 대특종을 했죠. 네. 그리고 김지열 그 시신이 그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름을 해서 그 소위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항의 시위가 이제 재현되면서 그게 이제 서울까지 파급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저 사진은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데모의 시발점이 됐다고들 얘기들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죠. 똑같이 그 4.19 관련 사진인데요. 이때는 고대생 피습 사건에서 조선일보에서 취재한 화보네요. 저 사진은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시위를 하고 돌아가는 고대생들을 그 습격을 해가지고 쓰러뜨린 저 장면인데 그 저 사진을 보면은 그 화보라는 제 이름은 안 붙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마치 그 기사를 쓰는 것처럼 순서를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볼 수 네. 있는 이렇게 했는데 제일 위에 것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사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적인 사진들이고 네. 그러는데 저 사진은 그 4.19 그 4월 18일 날 밤 8시에 그 촬영됐기 때문에 4월 19일 날 서울 시내 아니면 지방에 있는 전체 대학생들이 봉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됐던 사진입니다. 저게. 네. 오랜 시간 동안 그 포토저널리스트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오셨고 사진 역사 연구가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역사를 바탕으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포토저널리스트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포토저널리스트들에게 그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매체 사진이 그 독자들 중심이 돼야 되지 기자들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독자들이 마치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고 또 디지털 사진이 특별히 그 상을 그 가공을 하거나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 포토 저널리즘의 매체 사진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하다는 거, 사실을 전달한다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윤리 강령이랄지 윤리 장정 같은 것들이라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사진은 사실적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면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시대로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프로 사진가 되기와 세계 포토저널리즘의 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